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많은 힐링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의 평온함 속으로 빠져들어 보세요. 수천 개의 불빛이 잠들고 마지막 지하철이 멈춘 시간. 서울이라는 거대한 숲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열개 깔린 가로등 불빛이 마치 강물 위에 뜬 기름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경복궁 광화문 앞 도성의 정문은 무거운 침묵 속에 닫혀 있고 그 앞을 지키는 한 쌍의 혜태. 석상은 천년 같은 하룻밤을 또다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왼쪽에 자리한 혜태, 해동하이이라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 자리에서 보냈는지 단단한 화강한 피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깎이고 햇볕에 바래어 본래의 날카롭던 조각은 부드러운 곡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해동의 둥근 코끝을 은은하게 비추고 멀리서 빌딩 사이를 스쳐온 밤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동은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굳어있던 돌의 몸 안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의식이 마치 깊은 물 밑에서 수면을 향해 떠오르는 공기방울처럼 천천히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해동이 감지하는 세상은 인간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는 대신 느꼈습니다. 본래 그의 임무는 궁궐을 위협하는 불호의 기운을 감시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기둥을 태우고 기와를 무너뜨리는 붉은 재앙. 하지만 지금 21세기의 서울에서 그가 느끼는 불은 다른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기를 피우지도 뜨거운 열기를 내뿜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도시 곳곳에서 수천, 수만 개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사무실의 마지막 칸막이에서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밤을 새우는 이의 초조함, 분비는 술집에서 홀로 잔을 기울이는 이의 쓰라린 외로움, 잠 못 드는 침대 위에서 뒤척이는 이의 알 수 없는 분노, 그 모든 감정들이 해동에게는 불로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때로는 붉게 타오르기보다 검푸른 연기처럼 스멀거리는 마음의 불이었습니다. 다스려야 한다. 수천 년 동안 그의 본능에 새겨진 사명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동의 육중한 돌 몸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움직임으로 제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둥근 발이 보도블록에 닿았지만 깃털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 거대한 석상은 그렇게 궁궐의 문턱을 넘어 도시의 불빛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밤 11시 삼청동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길. 고민서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지친 어깨를 늘어뜨린 채 걷고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아직도 낮에 들었던 상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맴도는 듯 했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민서 씨? 이 디자인 감각이 너무 낡았잖아요. 28. 디자이너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녀의 하루는 창의력이 아닌 수정과 반복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열정이라는 불꽃은 이미 오래전에 꺼진 것 같았고 이제는 그저 꺼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작은 불씨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은 야근이었다. 저녁도 거른 속이 쓰렸지만 그보다 더 쓰린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로 트집을 잡힐까? 무거운 생각에 잠겨 터벅터벅 걷던 민서 씨의 발걸음이 한 집 대문 앞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오래된 기와집을 개조한 카페의 담벼락 아래 익숙한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누리야, 민서 씨가 나지막이 부르자 노란 얼룩무늬의 길고양이가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경계심 가득한 눈이었지만 민서 씨의 목소리는 아는 듯했습니다. 너도 오늘 힘들었구나. 민서 씨는 치은시게 느껴지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는 점심때 혹시나 해서 챙겨두었던 작은 닭가슴살 소시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닐을 벗겨 잘게 쪼개어 고양이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누리는 잠시 냄새를 맡더니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서 씨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움츠린 고양이의 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저 고양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차가운 도시에서 따뜻한 관심 한 번 받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존재. 많이 먹어. 내일도 올 수 있으면 올게. 그녀는 차가운 손끝으로 누리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거칠 줄 알았던 털은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얼어붙은 민서 씨의 손가락을 타고 마음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골목의 어귀에 거대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해동이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불을 따라 이곳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눈에는 두 가지의 빛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하나는 민서 씨의 머리 위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붉고 거친 불꽃이었습니다. 스트레스, 피로, 좌절감, 해동이 길을 오며 보았던 바로 그 마음의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서 씨의 가슴께에서는 다른 종류의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켜둔 작은 등불처럼 맑고 따뜻한 노란빛을 꾸준히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해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수천 년을 불을 다스려왔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을 태우는 불을 이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생명을 태우는 빛을 지니고 있는 존재. 해동은 그 모순적이고도 신비로운 빛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민서 씨는 소시지 봉지를 주워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자, 누리야. 그녀는 고양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다시 어둠 속 자신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누리도 배를 채우고는 담벼락 너머로 훌쩍 사라졌습니다. 골목에는 다시 정적과 주황색 가로등 불빛만이 남았습니다. 해동은 민서 씨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 작은 등불이 이 거대한 도시의 차가운 불꽃들을 어떻게 감당해낼지 궁금해졌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해동의 돌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하지만 해동은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민서 씨가 사라진 그 골목길을 향해 소리 없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분리, 그리고 그녀의 빛이 향하는 곳으로. 민서 씨가 사라진 골목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해동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발밑, 차가운 돌바닥을 뚫고 그녀가 남기고 간 미약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불과 빛.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해동이 마주한 것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을 삼키고 재로 만드는 파괴적인 붉은 불. 하지만 방금 그 여인이 지닌 것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태우는 고통스러운 불꽃과 누군가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빛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해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이끌림이었습니다. 저 모순적인 존재를, 저 위태로운 빛을 이대로 밤의 어둠 속에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본능적인 사명감이었습니다. 해동은 다시 한번 소리 없이 발을 옮겼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이 좁은 골목길을 지났지만 담벼락에 기댄 빈 술병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서 씨의 기운을 쫓았습니다. 그녀의 분리 남긴 잔열과 그녀의 빛이 그리는 희미한 궤적을 따라서 민서 씨는 원룸 건물이 모여있는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무게가 발목에 매달린 쇠사슬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채광 좋은 3층이라는 부동산 앱에 설명이 무색한 해가 잘 들지 않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곳은 온전히 그녀 혼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은 낡고 가파른 돌계단이었습니다. 밤이슬에 젖어 언제나 미끄러운 곳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디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느라 뻑뻑해진 눈이 순간 흐려졌고 그녀의 발이 이끼가 낀 계단 모서리를 잘못 딛고 말았습니다. 아!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찰나의 순간 민서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일 아침 멍든 다리를 이끌고 출근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삭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발밑에서 부서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민서 씨가 조심스레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넘어진 것이 아니라 두 발로 온전히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크고 바싹 마른 플라타너스 잎이 발려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넘어지려는 순간 그 말은 잎이 절묘하게도 미끄러운 이끼와 구두굽 사이에 끼어들며 아주 잠깐의 마찰을 만들어냈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웬 나뭇잎이 가을이 깊어지긴 했지만 이 계단 근처에는 플라타노스 나무가 없었습니다. 민서 씨는 그저 운이 좋았네 라고 중얼거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는 마른 잎을 발로 툭툭 털어내고 아까보다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남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 아래쪽 어둠 속에서 해동은 자신이 멈추었던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민서 씨가 비틀거리던 순간 해동은 본능적으로 바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람을 부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균형을 잡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저 멀리 담장 너머 공원에서 굴러다니던 말은 잎을 향해 고대의 숨결을 아주 약하게 불어넣었습니다. 수백 년 묵은 돌의 숨결. 그 숨결은 나뭇잎을 정확히 그녀의 발이 미끄러질 궤적 위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해동은 처음으로 자신의 힘을 불을 끄는 것 외의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궁궐을 지킬 때와는 다른 종류의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민서 씨는 낡은 현관문 도어록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차가웠습니다.
온기라고는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아무렇게나 내려놓고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정 지시가 내려진 디자인 시안,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할 기획안, 밀린 월세 고지서. 샤워를 마치고 나와도 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민서 씨는 침대에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잠을 자야 했습니다. 내일 또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 전쟁 같은 하루를 시작해야 하니까.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모니터의 잔상처럼 오늘의 실패와 내일의 걱정들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꺼진 줄 알았던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함, 불안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인 검붉은 불꽃이었습니다. 자야 해, 자야 하는데 뒤척일수록 잠은 더 멀리 달아났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방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작은 원룸 건물 아래 해동이 소리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벽을 뚫고 나오는 그 거친 불의 기운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인간이 스스로의 불길에 휩싸여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은 너무나 뜨겁고 답답해서 해동은 마치 자신이 불타는 궁궐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물을 끼얹을 수도 불길을 막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해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질, 수백 년간 궁궐의 기둥과 처마를 지켜보았던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균형의 수호자. 불은 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으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해동은 아주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돌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숨을 내쉴 때 그것은 단순한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복궁의 깊은 밤, 수백 년 된 노송로새의 가지 끝에 맺힌 이슬의 서늘함이었고, 비온 뒤 경회루 연못의 젖은 흙냄새였으며, 그 무엇보다도 수천 년 세월을 견뎌낸 돌의 묵직한 평온함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답답함에 창문을 아주 살짝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틈새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서 씨는 뒤척임을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맑고 서늘한 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깊은 숲속 소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듯한 그런 향기였습니다. 도시의 매캐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청량한 향기. 그 향기는 뜨겁게 타오르던 그녀의 머릿속을 천천히 식혀주었습니다. 날카롭던 시계 초침 소리가 뭉툭하게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서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 향기를 따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거칠었던 호흡이 점점 차분하고 길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이글거리던 불꽃이 마치 모닥불이 사그라들듯 천천히 잦아들었습니다. 화염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따뜻한 온기를 지닌 붉은 인걸불만이 남았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민서 씨는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생각의 사슬에서 풀려나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에서 해동은 그녀의 불이 잦아드는 것을 가만히 느꼈습니다.
거칠고 날뛰던 기운이 고른 숨결처럼 잔잔하게 변했습니다. 해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더 머물렀습니다. 저 작은 빛이 다시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 고요한 기운으로 그 방을 감쌌습니다. 동쪽 하늘이 아주 미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해동은 비로소 몸을 돌렸습니다. 첫 번째 버스가 거리를 지나기 전, 첫 번째 신문 배달부가 움직이기 전, 그는 다시 궁궐의 제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육중한 돌의 발걸음이 그러나 깃털보다 가볍게 새벽의 푸른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5분 전 민서 씨는 먼저 눈을 떴습니다. 침대볼을 뚫고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평소보다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그녀는 꿈도 꾸지 않고 잤습니다. 늘 잠들기 전이면 머릿속을 헤집어 놓던 온갖 걱정거리들이 어젯밤에는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짓누르던 무언가가 사라진 듯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잘 잤다! 몇 년 만에 입 밖으로 내뱉어 보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은 모든 것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랐습니다. 늘 아슬아슬하게 눈앞에서 놓치던 마을버스가 그녀가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부드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늘 닫혀있던 골목길 카페의 커튼이 활짝 열려 있고 창틀에 놓인 작은 노란색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꽃이 있었네. 회사에서도 이상한 일은 이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저히 보이지 않아 야근을 하게 만들었던 참고 자료 파일이 책상 위 두 번째 서랍, 늘 보던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파일을 집어들고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분명 어제 수십 번도 더 뒤졌던 곳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늘 숨이 차게 뛰어가야 했던 그곳. 하지만 오늘은 그녀가 다다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신호등이 초록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운이 좋네.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민서 씨는 생각했습니다. 운이 좋은 것일까? 아니면 그저 어제까지의 내가 너무 불운했던 것일까? 어느 쪽이든 팍팍하던 일상에 누군가 기름칠이라도 해준 듯 모든 것이 부드럽게 맞물려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소한 행운들의 마음 한구석이 간질간질하게 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한 주가 지나고 모처럼 아무런 약속도 없는 토요일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고요한 주말의 여유가 오히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억지로 노트북을 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민서 씨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마치 나침반 바늘이 한 곳을 가리키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외투 하나만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복궁. 주말의 궁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 웅성거림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들이 마치 물속에서 듣는 소리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며 그녀만의 고요함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흠잡을 데 없이 파랗고 바닥에 깔린 노란 은행잎 융단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민서 씨는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광화문이 막 시작되는 그 입구, 익숙한 석상 앞에서 멈췄습니다. 혜태, 지난번 고양이 누리를 만났던 그 골목길 어귀에서 보았던 그 거대한 그림자의 주인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근처의 벤치에 가만히 앉아 왼쪽에 선 혜태 석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늘 무섭거나 혹은 아무런 표정이 없다고만 생각했던 돌사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얼굴이 왠지 모르게 든든하고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을 늦은 오후의 햇살이 혜태의 단단한 어깨 위로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비바람을 견뎌낸 그 묵직한 존재감. 민서 씨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석상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석상이 버티고 선 차가운 기단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햇살을 머금어서였을까? 아니면 그저 착각이었을까? 손바닥을 통해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 왔습니다. 거칠지만 수백 년을 그 자리에서 버텨온 그 묵직하고 굳건한 감촉, 그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지난 한 주 동안 그녀를 맴돌던 그 작은 행운들이, 그리고 어젯밤의 그 깊은 잠이 모두 이 석상과 연결되어 있는 듯한 기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를 짓누르던 불안감의 불씨가 그 단단한 돌에 스며들듯 사르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석상이 된 해동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단에 닿은 그 작은 손의 온기, 그리고 그 손바닥을 통해 감사라는 이름의 맑고 따뜻한 기운이 마치 마른 대지에 스며드는 물처럼 자신의 돌, 심장 속으로 흘러드는 것을, 그것은 해동이 수천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낯설지만 기분 좋은 보답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얻었던 마음의 평화는 월요일 아침에 빽빽한 지하철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일상. 민서 씨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차갑게 식은 모니터를 켰습니다. 오전 내내 기계처럼 키보드를 두드리던 그녀의 손이 한 통의 이메일 앞에서 멈췄습니다. 메일이 도착했습니다라는 작은 알림창. 발신자는 지난 몇 주간 그녀를 가장 괴롭혔던 까다롭기로 소문난 클라이언트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메일의 내용은 간결했지만 무리한 요구를 담고 있었습니다. 긴급 금일 16시까지 시안 A, B, C의 디자인 방향을 완전히 수정하여 재송부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오전 11시. 물리적으로 5시간 만에 3가지 시안을 완전히 수정하는 것은, 그것도 제대로 된 방향성 제시도 없이 해내라는 것은 명백한 무리수였습니다. 예전의 민서 씨라면 지금쯤 손이 차갑게 식고 호흡이 가빠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왜 나한테만 이러지? 결국 또 야근인가? 분노와 좌절, 억울함이 뒤섞인 검붉은 불이 머릿속을 태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익숙한 불씨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서 씨는 마우스를 쥔 손을 가만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 그녀의 머릿속에 주말에 손바닥으로 느꼈던 그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햇살을 받아 따뜻했던 혜태 석상의 굳건함, 수백 년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묵직한 평온함.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선반 가장 안쪽에 두었던 노란 국화 주꽃잎이 담긴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뜨거운 물이 머그잔에 담기는 소리가 소란스러운 사무실의 소음 위로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말라있던 노란 꽃잎들이 뜨거운 물 속에서 천천히 우아하게 피어나는 모습. 은은한 국화 향기가 수증기를 타고 피어올라 그녀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민서 씨는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한 모금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동안 그녀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글거리던 불꽃이 마치 따뜻한 물에 서서히 녹아들듯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와 초조함이 거친 자리에 맑고 단단한 무언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이지였습니다. 민서 씨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타다, 타다. 사무실에는 그녀의 키보드 소리만이 유난히 차분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무례함에 무례함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감정으로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요청하신 사항 확인했습니다. 다만 3가지 시안을 16시까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완성도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현재 가장 유력한 A안을 중심으로 요청하신 부분을 반영하여 오늘 18시까지는 그녀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가능한 대안과 명확한 논리를 담아 답신을 작성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쳐 쓰러지는 대신 자신의 속도를 지키며 할 수 있는 최선을 제시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민서 씨는 심장이 아닌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묵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문제 앞에서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국화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쌉쌀한 맛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복궁, 관람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해동은 여전히 돌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먼 곳에서 익숙한 불의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서 씨였습니다. 그녀의 안에서 그 위태롭고 거칠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려 했습니다. 해동은 미세하게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저 불이 또다시 그녀를 삼키려 하는가. 하지만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오르려던 불꽃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 아니라 단단한 쇠를 달굴 때 쓰이는 심지처럼 붉은 기운이 안쪽으로 응축되며 맑고 강인한 황금빛으로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파괴하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앞을 밝히는 단단한 빛이었습니다. 해동은 처음으로 불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끄거나 다스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한 인간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을바람이
해동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왠지 모르게 자신의 돌 심장이 그녀가 마신 국화차처럼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을 알리는 비가 도시 위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비단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앉 듯 조용하고 끈질기게 세상을 적셨습니다. 금요일 밤, 민서 씨는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작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낸 메일은 결국 받아들여졌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마감 시간을 18시로 조정한 것을 수락했고, 그녀가 수정한 A안에 대해 검토 후 연락이라는 짧은 답을 보내왔습니다. 큰 고비는 넘겼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산을 넘었다는 탈진감과 주말 내내 검토 후 연락이라는 말을 기다려야 하는 희미한 불안감만이 남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빗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이면 사람들은 보통 약속을 잡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거나 혹은 따뜻한 찌개를 끓여놓고 누군가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 씨에게는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눅눅한 빗줄기처럼 뼈마디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밤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단단하게 타오르던 황금빛 심지가 오늘따라 유난히 약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산을 챙겨 들었습니다. 특별히 갈 곳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네모난 방의 고요함에서, 이 축축한 외로움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는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며 검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처마 밑이나 버스 정류장 안으로 숨어 그녀처럼 비를 맞으며 걷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또다시 그곳 경복궁의 광화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비까지 내리는 궁의 입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우산을 접고 거대한 문 아래에 넓은 처마 밑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녀의 어깨와 신발 끝이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후 차가운 돌기둥에 등을 기대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어둠 속에서도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해태석상, 해동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을 그랬던 것처럼 쏟아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젖은 화강암은 달빛 대신 가로등 불빛을 받아 짙은 회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자신처럼 외로워 보였습니다. 민서 씨는 자기도 모르게 석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번처럼 그 거대한 석상 바로 앞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마의 경계선에 섰습니다. 있잖아요. 그녀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빗소리와 자신과 이 거대한 돌덩이뿐이었습니다. 오늘 조금 힘들었어요. 말은 한번 터져 나오자 걷잡을 수 없이 이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매일 힘들어요.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자꾸만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지, 사람들은 다들 앞을 향해 잘만 달려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자꾸 뒤처지는 기분일까요? 빗소리가 후두둑 후두둑 처마 끝에 부딪히며 그녀의 목소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해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건 그저 마감 시간에 맞춰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는 일 같아요. 내 꿈은 뭐였는지,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이제는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눈시울을 적셨지만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은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럴 용기도 없어요. 난 참 바보 같죠. 그녀는 젖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텅 빈 눈으로 석상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돌멩이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미안해요. 이상한 소리를 했네요. 그냥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나 봐요. 당신은 항상 여기 있으니까. 민서 씨는 석상에게 가벼운 목례를 했습니다. 가슴 속에 엉어리져 있던 무거운 것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간 듯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갈게요. 잘 자요. 그녀가 몸을 돌려 다시 비가 쏟아지는 광장으로 걸어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팔랑. 아주 가볍고 부드러운 것이 그녀의 젖은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민서 씨는 놀라 어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 늦가을에는 도저히 필 리 없는 크고 새하얀 목련 묵은 꽃잎 하나가 마치 방금 막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것처럼 생생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목련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 넓은 광장에는 목련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꽃잎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꽃잎은 차가운 빗물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짙고 맑은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쏟아낸 모든 이야기들을, 그녀의 모든 슬픔과 피로를 이해한다는 듯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한 말없는 위로였습니다. 민서 씨는 그 꽃잎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다시 빗속에 묵묵히 서 있는 해동에게로 향했습니다. 젖은 석상의 얼굴이 어쩐지 오늘따라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동은 그녀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비를 부르지도 꽃을 피우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처마 밑으로 들어와 자신의 영역 안에서 눈물을 보였을 때 그는 그녀의 분리슬픔이라는 비에 젖어 꺼져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바람을 생각했습니다. 궁궐 가장 깊은 곳, 수백 년 된 목련나무가 잠들어 있는 곳을 향해 아주 작은 돌의 숨결을 보냈습니다. 괜찮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의 마음이 바람이 되어 가장 연약한 꽃잎 하나를 싣고 비를 넘어 그녀의 어깨에 가닿았던 것입니다. 빗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진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 씨는 젖은 목련 꽃잎을 작은 접시에 담아 책상 위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비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꽃잎은 쉽게 시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늦가을의 차가운 방 안에서 맑고 청아한 향기를 은은하게 피워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꽃잎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혼잣말을, 그녀의 묻어두었던 눈물을 묵묵히 받아주었던 어떤 거대한 존재가 보낸 무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주말 민서 씨는 오랜만에 집안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대학 시절 이후로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굳어버린 유화물감의 기름 냄새, 그리고 바싹 마른 종이 냄새, 그녀의 손가락이 굳은 물감 튜브와 끝이 닳아버린 붓들, 그리고 반쯤 쓰다만 스케치북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한때는 이 물건들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없는 백지는 너무나도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접시 위에 목련 꽃잎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꽃잎을 건네준 존재를 떠올렸습니다. 사과, 사과. 연필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방 안의 고요함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의 감각이 이끄는 대로 그렸습니다. 그녀가 그린 것은 화려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에 젖은 밤의 골목길이었습니다. 주황색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젖은 아스팔트, 웅크리고 있던 길 고양이 누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크고 듬직한 돌사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림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굳건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서 씨는 그렇게 몇 시간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감을 위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평가받기 위한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속에 차오른 그 알 수 없는 위로를 밖으로 꺼내놓는 행위였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완성된 그림을 자신의 아주 오래된 개인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잊혀진 공간이었습니다. 그저 목련 꽃잎을 보관하듯 자신의 감정을 기록해두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면서 민서 씨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출근길. 늘 지나치기만 했던 골목 어귀의 작은 찻집. 오늘은 왠지 그곳의 낡은 나무 문이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박다원 부자이라고 쓰인 작은 간판.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훈훈한 공기와 함께 쌉싸름한 찻잎 향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안쪽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주인 박노인 작은 찻잔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저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럼 앉아요. 날이 많이 쌀쌀해졌지. 박노인은 그녀를 안쪽 자리에 앉히고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붉은 빛의 차를 내어왔습니다. 대추차야! 이렇게 바람 부는 날엔 속을 데워야지. 감사합니다. 민서 씨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었습니다. 진하고 달콤한 대추의 향기가 온몸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박 노인에게 작은 목례를 하며 처음으로 이곳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기 늘 지나가기만 했어요. 정말 따뜻하네요. 박 노인은 그저 넉넉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 엘리베이터에서 늘 무표정하게 마주치던 옆집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서 씨는 자기도 모르게 박 노인의 미소를 닮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대방도 놀란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해서 하는 일이 아닌 하고 싶어서 하는 첫 번째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 씨의 블로그에 첫 번째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림 잘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그림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저도 오늘 비에 젖은 골목길을 걸어온 것 같았거든요. 좋은 그림 고맙습니다. 민서 씨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위로가 그림을 통해 모르는 누군가에게 가닿은 것입니다. 가슴 속에서 그녀를 괴롭히던 초조함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단단해졌던 심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따뜻한 대추차처럼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데울 수 있는 맑고 따뜻한 주홍빛 온기였습니다. 궁궐의 해동은 그날 밤 평소와는 다른 빛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민서 씨에게서 흘러나오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더 이상 위태롭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호수 위로 달빛이 퍼져나가듯 그녀를 중심으로 따뜻한 파동이 되어 이 차가운 도시의 밤속으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의 블로그에 달린 작은 댓글 하나. 그것은 마치 차가운 연못 수면 위로 떨어진 조약돌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동심원이었지만 그 파문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렸습니다. 밤늦도록 모니터와 씨름하던 시간 대신 그녀는 책상에 앉아 연필을 깎고 종이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삼청동의 작은 찻집 박다원의 창가에 앉아 바라본 돌담길을 그렸습니다. 따뜻한 대추차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도 함께였습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화려한 색채나 기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림 속 돌담길에서 늦가을의 쌀쌀한 공기를 그리고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온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블로그에는 방문자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보고 있으니 오늘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입니다. 서울에도 이렇게 조용한 곳이 있었네요. 저도 내일은 이 길을 걸어봐야겠습니다. 작가님의 그림에는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있어요. 민서 씨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내렸습니다. 그녀가 받은 위로가 이제는 타인에게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기쁨이라기보다는 연결되었다는 따뜻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사무실은 여느 때처럼 바빴습니다. 민서 씨가 잠시 탕비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입사 동기인 지은 씨가 그녀의 옆에 와 섰습니다. 민서 씨,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네? 아니요, 왜요? 아니, 그냥 얼굴이 편안해 보여서요. 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알죠? 민서 씨, 책상 근처만 가도 날이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말 걸기도 미안할 정도로. 근데 요즘은 뭐랄까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보기 좋아요. 민서 씨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매일 그림을 그리고 차를 마시고 궁궐의 석상을 떠올렸을 뿐인데 그녀의 내면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가 어느새 그녀의 표정과 분위기에도 스며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고마워요, 지은 씨. 그렇게 말해줘서. 그때였습니다. 띠링. 민서 씨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 실장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메시지 드립니다. 진 디자인의
이사입니다. 손이 차가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를 가장 괴롭혔던 그 까다로운 클라이언트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또 수정인가?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던 민서 씨의 눈이 한순간 커졌습니다. 방금 지인에게 링크를 하나 받았는데 혹시 밤의 골목길이라는 블로그? 고 실장님이 운영하시는 게 맞는지요? 그것은 그녀가 처음 올렸던 혜태의 뒷모습이 담긴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한참 봤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림 속의 저 길고양이가 꼭 며칠 전에 제 모습 같아서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동안 무리한 요구가 많았죠. 사실은 저도 저 나름대로 압박감이 심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려서 괜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했네요. 그림 속 돌사자처럼 묵묵히 받아주셔서 미안하고 또 고맙습니다. 프로젝트 건은 지난번 보내주신 A안으로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서 씨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 액정의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 확정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불이 부딪혀 상처를 내는 대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건네는 서투른 이해의 말이었습니다. 그 주말 민서 씨는 자신이 그린 그림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골라 작은 액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박다원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박노인은 이제 그녀가 익숙한 손님이라도 되는 듯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서 씨는 조심스럽게 액자를 꺼내 차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빗속의 혜태, 그리고 하얀 목련 꽃잎이 어깨에 내려앉는 순간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제 그림이에요. 그냥 어르신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박노인은 말없이 안경을 고쳐 쓰고 그림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이 그림 속의 빗줄기와 돌사자의 묵직함과 그리고 그 작은 꽃잎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찻집 안에는 찬물이 끓는 보글보글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서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림에 혼담이 있네. 네. 요즘 젊은이들 그림은 예쁘고 화려하긴 한데 텅 비어있게 일수거든. 근데 이 그림은 달라. 이 돌멩이는 차가운데 이상하게 따뜻해. 이 비는 슬픈데 왠지 포근하단 말이지. 박노인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민서 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이 자네를 많이 닮았어. 그 순간 민서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도시에서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그녀의 그림을 통해 그녀의 마음을 보았고, 동료는 그녀의 얼굴에서 그녀의 평화를 보았으며, 이 찻집의 노인은 그녀의 그림에서 그녀의 혼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거창한 성공이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마음이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작은 온기였음을 민서 씨는 박노인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밤사이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얀 소미불을 덮은 듯 깊고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울을 채우던 무수한 소음들, 자동차의 경적,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공사장의 날카로운 소리, 이 모든 것이 두터운 눈의 장막 아래 묻혔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그 고요 속에서 해동은 다시 궁궐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밤 그의 발걸음은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눈은 모든 것을 정화하고 또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해동이 늘 느끼던 도시의 그 불들은 오늘 밤은 사뭇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와 초조함의 불꽃들은 이 거대한 추위와 고요함 앞에 힘을 잃은 듯 했습니다. 대신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빛들은 다른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붉은 화염이 아닌 따뜻하고 안정된 주황빛이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사람들은 밖으로 나도는 대신 일찍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따뜻한 불빛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해동은 어느 골목, 창문 너, 김이 서린 한 빌라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가족들이 둥근 식탁에 모여 앉아 끓어오르는 전골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창문에서는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 한 학생이 뜨거운 코코아 잔을 준 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악당. 그것은 거대한 재앙이나 사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절과 외로움에서 피어나는 그 차가운 마음의 분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하얀 눈은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에게 서로의 온기가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온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악당은 그렇게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스스로의 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해동은 도시의 불을 끌어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저마다의 가슴 속에 저런 따뜻한 주황빛 불씨가 잠들어 있음을 확인하러 나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어느새 다시 광화문 앞으로 향했을 때 저만치에서 익숙한 인형린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민서 씨였습니다. 두꺼운 목도리에 얼굴을 반쯤 파묻은 그녀는 꽁꽁 언뺨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눈과 대조되는 짙은 색의 나무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해동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빈자리가 아닌 그 옆 광장의 거대한 소나무 그늘 아래 몸을 숨겼습니다. 민서 씨는 텅 빈 해태의 좌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좌대 위에 쌓인 눈을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져온 작은 그림 액자를 그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민서 씨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비가 아닌 하얀 눈을 맞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며 서 있는 혜태의 모습. 그림 속 혜태의 눈은 무서운 수호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자애로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선물이에요. 민서 씨의 목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사실 선물이 아니라 감사 인사예요. 그녀는 차가운 돌 기단에 장갑 낀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만졌던 그날의 따스함은 없었지만 대신 손바닥을 통해 굳건한 평온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덕분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도 불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늘 저를 태우고 괴롭히기만 하는 불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불을 다스리는 법을 여기서 배웠어요. 그것이 저를 태우는 불꽃이 아니라 저를,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를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온기라는 것을요.
민서 씨는 자신이 올려둔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제 안의 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저 따뜻한 차를 마시듯 그림을 그리듯 조용히 끌어안고 살아가려고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비어있는 좌대가 아닌 그 너머의 어두운 궁궐을 그리고 그보다 더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기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녀 스스로가 자신의 평화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민서 씨는 액자를 향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향해 깊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왔던 길을 되돌아 걸어갔습니다. 하얀 눈 위에 그녀의 작고 또렷한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그 발자국은 더 이상 망설이거나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그늘 아래 서 있던 해동은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가슴에서 피어오르던 빛, 이제 그것은 위태로운 등불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단단하고 따뜻한 작은 태양과도 같았습니다. 해동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임무는 불을 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불을 빛으로 바꿀 수 있음을 그 방법을 찾을 때까지 그저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눈발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가장 낮은 곳 동쪽 하늘의 경계선이 짙은 남색에서 옅은 분홍빛 그리고 다시 창백한 노란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해동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육중한 돌의 몸이 단 한 번의 소리도 없이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각이 의식의 표면 위로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그의 눈앞으로 방금 민서 씨가 남기고 간 발자국과 그녀가 두고 간 따뜻한 그림이 보였습니다. 사랑. 마지막 눈송이 하나가 그의 둥근 코끝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해동은 눈을 감았습니다. 수백 년의 고요함 속으로 다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이른 새벽 교대 근무를 위해 광화문 앞을 지나던 한 수문장이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태초의 아침처럼 깨끗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혜태 석상에 닿았습니다. 하얀 눈을 가볍게 뒤집어 쓴 채 여느 때처럼 늠름하게 앉아있는 모습.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름을 뚫고 나온 새벽의 첫 햇살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하게 혜태 석상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눈의 결정체들이 그 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수문장은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그가 잘못 본 것일까요? 방금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천년의 세월을 지켜온 그 무표정한 돌사자의 입가에 아주였고 더없이 평화로운 미소가 스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수문장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밤샘 근무로 헛것을 다 보내. 그는 옷깃을 여미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얼어붙었던 손끝까지 따뜻한 온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 다음 동료에게 건넬 아침 인사를 미리 연습해 보았습니다. 도시의 아침이 그렇게 또다시 평화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많은 힐링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평온한 밤 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